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24 뉴스 영어 뉴스 텔아비브 생방송의 니콜 제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트루스 소셜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으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 두 가지가 한 번에 겹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 이 미친놈들아.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두고 봐. 알랍게 찬양을. 네, 저것이 미국 대통령의 최신 트루스 소셜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인들에게 내린 최후 통첩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48시간이 남았죠. 대통령이 이제 화요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으니까요. 게시물에는 그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안과 그의 폭발적인 게시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여러 언론에 월요일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하이파의 탄도미사일 직격 현장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거 건물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잔해 아래에 4명이 더 갇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이파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i24 뉴스 영어 특파원 발릭 슬라딘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발릭 씨, 현장 상황 최신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특히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 중인 구조 작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초점입니다. 지금까지 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발표됐고 그중 1명은 중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송된 병원에서 그의 상태가 중등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경미한 상태이며 몇몇은 충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국, 즉 홈프론트 사령부는 아직 4명이 더 실종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초기 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이파를 향해 발사된 450kg의 폭약이 들어간 단일 탄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격 시도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이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탄두는 실제로 그 주거 건물, 특히 1층과 2층에 떨어졌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피해를 설명해 주지만 건물 전체가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450kg의 폭약이 들어있는 탄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완전한 파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4명의 실종자들은 그 건물에 있는 지하 대피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청장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정말 놀라운 4가지입니다. 여기 실종자 4명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사면에 건물이 서 있는 복잡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홈프론트 사령부와 소방 및 구조대와 함께 우리는 모두를 찾을 것입니다. 미사일에 관해서는 이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 건물 몇 채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만에 하나 이 미사일이 폭발하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팀이 이 문제를 처리 중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달리 그리고 이란의 최근 공격 속에서도 북부 주민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로부터 거의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공격 관련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도 헤즈볼라는 로켓 공격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보통 요격되지만 오늘 드론 중 하나가 이스라엘 북부 아코 근처의 작은 마을 예슈브를 타격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건물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는 매일 그렇듯이 하루 종일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스라엘 방위군 해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 1시간 동안에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알다히야 헤즈볼라의 거점에 대한 공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방위군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습의 목표는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휘센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사용해온 주유소들, 이라마나 주유소들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곳이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타격을 받은 15곳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레바논 전역에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주유소가 50곳 있습니다. 이 주유소들은 헤즈볼라가 자신들의 연료를 확보하는 데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말에 따르면 이 주유소들의 모든 수익이 헤즈볼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가 베이루트였다고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공격은 이스라엘 북부 서갈릴리 그리고 오늘은 하갈릴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릭슬라딘 이스라엘 북부에서 생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건물 아래에 갇혀 있다고 여겨지는 4명에 대한 추가 정보도 곧 들어오길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 논의를 계속합니다. 저와 함께 24뉴스 영어 선임 중동 특파원 아리엘 오스란, 안보 분석가 겸 라핀 어세스먼트 진행자 야코브 라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코브, 이번 하이파 공격과 관련해서 만약 이 450kg 탄도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사일의 목적은 목표에 충돌한 후 폭발하는 것인데 만약 폭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폭발하지 않아도 피해를 주지만 폭발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탄두가 직접 충돌한 사례가 4번 정도 있었고 일부는 무게가 반톤이나 됩니다. 어떤 것들은 더 무겁고 90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탄두가 직접 충돌하면 여러 건물을 파괴하고 도시 한 구역 전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베이트 셰메시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남부의 2군데 다른 장소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신관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폭발물을 터뜨리는 배선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이것이 실제로 공격 지점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구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격된 건물과 그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리엘, 지난 며칠 동안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이란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집속탄 무기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48시간 안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란으로부터의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할까요? 또 반대로 만약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런 공격의 증가와 일종의 도발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테러 조직들 혹은 이란처럼 테러 정권의 경우에는 휴전이 발표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휴전 발효 시간이 다가오면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공격을 퍼부수려고 합니다. 파괴와 황폐함,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저지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테러를 저지를 때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EDF 대변인 에피 데플린이 대중에게 그 시나리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하는 것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마저 설명하자면 이란과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헤즈볼라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후티도 마찬가지로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공격을 계속하는 한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후티의 공격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되는 긴장 고조로 향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란 측의 긴장 고조, 즉 이란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란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걸프 지역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공격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최후 통첩을 이행해서 이란의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한다면 보복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걸프 국가들일 것입니다. 이란은 훨씬 더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비해 그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안보기구의 최고위층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고조된다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되면 그때 대중에게도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야곱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실제로 이행하고 이란 내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란이 무엇으로 반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의 2단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미사일 발사 능력 일부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향해 이런 공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들이 지금처럼 한 자릿수 규모로 계속 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시도할 때 미사일 발사가 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은 비대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능력 대부분이 파괴되고 무력화되고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미사일 발사대 대부분이 사라졌고 미사일 저장 시설 대부분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미사일 공장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보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비대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미사일 발사대를 분산시키고 숨겼다는 뜻입니다. 모든 발사대를 찾지 않는 한 그들은 남은 능력으로 발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대리 세력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며 이것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능력이 대부분 남아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 대부분은 이미 파괴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란의 산악지대의 발사대를 자주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트럭 미사일 발사대와 일부 지하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하고 사냥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사일로를 파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와서 폭격을 합니다. 이란에서도 이런 식의 후속 타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거의 자원이 바닥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전력으로 발사를 이어가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48시간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아리엘,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말을 들었고 이제 이란 국회의장 칼리바도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을 향한 자신의 위협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바케르 칼리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응하며 당신의 무모한 행동이 미국을 생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네타냐후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테헤란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일치하는데 미국의 지역 내 자국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노력이 이스라엘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상상이나 해보라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수사적인 양념을 걷어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어떤 외교도 할 의도가 있는 정권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칼리바프는 국회의장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담해지고 급진화된 이란 정권에서 실세 중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화 상대, 즉 미국이 척척해온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물이라면 그들이 물러날 의도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외교적 해결에 도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긴장 고조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이란이 최후 통첩을 지키지 못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뉴스가 쏟아지는 오늘, 최소한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작전 중 하나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전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후 남아있던 미 공군 요원이 이란 영토에서 구조되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특파원 조 브라운이 대규모 구조작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 무기 장교가 구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망신과 잠재적인 인질 사태를 막은 셈입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F-15 격추 후 이란에서 구조된 두 번째 공군 요원입니다. 두 조종사는 같은 날 구조됐습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수백 명의 장교와 수십 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이번 구출 작전이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작전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작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여러 대의 항공기는 이란에서 미군이 임시로 만든 활주로에서 이륙에 실패한 후 파괴되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란은 항공기 격추를 주장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이란군이 항공기를 입수하지 못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있던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추락 지점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2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온 부상당한 무기 장교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구조 전 현지인들에게 도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구조 항공기가 후제스탄주와 코길루에와 보야 아흐마드 주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공습으로 코길루야와 보야 아흐마드에서 최소 9명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번 작전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도 암시했습니다. 저는 미국 MNT의 성공적인 구출에 대해 우리의 미국 파트너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구출 작전에서 미군이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요일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피격됐을 때 최소 1명이 다쳤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가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군인들이 이란군보다 먼저 그에게 도착해 포로 상황을 막았습니다. 지금 뉴스위크 칼럼니스트이자 텔아비브 다이어리 저자 마크 슐만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저녁 이24 뉴스 잉글리시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성공적인 구출 작전이었지만 동시에 미군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의 위험에 대해 미국 대중은 얼마나 우려하고 있나요? 물론 우려됩니다. 전쟁에는 항상 걱정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죠. 말하자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공짜 전쟁이란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손실을 크게 우려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구출 작전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인질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의 성공과 공군과 지상군 간의 협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군사행동이나 이란 내 지상 특수작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평가들은 항상 비판적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일부 미국 언론은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적입니다. 거의 이란 쪽 주장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말이죠. 미국 개중은 분열되어 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합니다. 85%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원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100% 반대하고 있고 95%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제로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트럼프를 반대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갈립니다. 말하자면 이건 트럼프 전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고 트럼프를 반대하면 전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면 사실상 이란을 지지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의 운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이란이 수년간 미국과 다른 모든 것에 저질러온 끔찍한 일들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다른 제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의 최선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무도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도 마지못해 동의할 것 같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전반적으로 매우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이 전쟁을 끝내는데 걸릴 것이라고 말했던 4.6주라는 기한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이 전쟁을 자신의 지지층에게 필요한 전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성공적인 전쟁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군요. 성공 여부는 전쟁 결과에 달려 있고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격화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최소한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이틀이나 사흘 만에 끝날 거라 말하는 게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쟁에서는 접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란인들은 누구의 기대보다도 더 끈질기게 버티고 있고 말하자면 끝까지 싸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신경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현재 미국의 공격을 늦출만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개방론이 의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전쟁 전날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만 말하고 그들은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수 있도록 여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러설 방법을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마크,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연장 조치로 이란에 협상 기회와 출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추가로 24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마감 시한은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그 일정에서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보세요. 우리 모두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 모두는 협상이 성사되길 원합니다. 물론 좋은 협상이어야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허세일 수도 있고 원래 계획된 일정에 공격을 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장한 24시간 안에 지상 공격을 계획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봐요. 그는 전쟁을 더 연장하길 원치 않고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 전쟁에 대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들도 합의에도 발언권이 있고 이란인들은 합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크 슈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i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 스튜디오 이안코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미국군의 성공적인 구출 작전과 그 후 미군이 이란 영토에 남겨진 비행기를 파괴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미국 기술이 이란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 주세요. 네, 보도에 따르면 2대의 비행기, 즉 2대의 허큘리스 항공기를 파괴해야 했는데 모래에서 이륙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모래에 박혀버렸죠. 물론 미국인들은 어떤 기술도 특히 공군 기술은 적에게 절대 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논리적인 조치이고 분명히 그들이 미리 계획했던 일이죠. 이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소형 항공기를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모든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구조 및 철수 작전이었고 아마 전 세계 특수부대에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보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적진에서 항공승무원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에 따라 추락 현장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비콘에 관해서 왜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죠. 그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 그 F-15의 무기 장교가 보도에 따르면 수동으로 그것을 작동시켜야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미 공군 전문가들이 답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는 뇌진탄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으려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높은 지대로 올라갔으며 결국 자신의 정확한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지형 정보와 지형 스캔,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해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작전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매우 인상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공기가 여전히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그것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일지라도 그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제공권을 장악해도 항공기가 공격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리에? 그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란 영토 한가운데서 이륙할 수 없었던 두 대의 거대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말은 그 비행기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착륙했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 내렸다는 뜻이야. 그리고 다시 이륙해야 했는데 이륙하지 못해서 결국 파괴된 거지. 하지만 이건 이 작전으로 인해 이란 영토가 얼마나 깊이 침투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알게 될지 보여준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이란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해서 수백 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아마 그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앞으로 미국 군대가 이 전쟁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이란 내부에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 이스라엘 남부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베르셰바 근처 네오토바브 상업지대를 타격했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 남부의 이 상업지대가 공격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24뉴스 영어 진행자이자 특파원 에밀리 프랜시스와 연결하겠다. 그녀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다. 에밀리, 네가 이 지역에 몇 시간째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현장 요원들이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산업지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니콜.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심각한 피해는 없었어요. 오늘 일찍 있었던 그 사건은 현장 점검을 하던 응급 구조대원들로부터 거의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지역을 강타한 것이 파편으로 추정되어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화학 물질이 많은 산업지대이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일주일 전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정말로 위험한 누출 같은 것이 발생할까 봐 매우 걱정했어요. 오늘은 부상자나 큰 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통보됐지만 이곳은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18개 서로 다른 회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살충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는 브로민 공장과 그 밖에 여러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요격된 것이나 탄도미사일이 이 지역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일찍 이스라엘 카츠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오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었어요. 어젯밤 이스라엘군이 석유화학 공장들에 대해 꽤 집중적인 공격을 수행했어요. 그 공장들은 약 15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돈은 이런 미사일을 더 만드는 데에만 사용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곳과 베르셰바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3, 4시간 전에 경보가 울려서 지하로 대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최선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밀리, 그곳 주민들 중 일부는 걱정하고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식당들이 영업 중인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도 밖에 나와서 음식을 사 먹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쟁이 이제 6주차에 접어들면서 그곳 주민들로부터 분위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인하다는 말은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맞은편에 식당 3곳이 붐비고 모두 침착해요.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고 있어요.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스라엘 후방사령부 지침을 따르고 대피소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연히 큰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최대한 지시에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주신 에밀리 프랜시스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넘는 폐쇄와 제한 조치 이후 템플마운트가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다시 개방되지만 엄격한 전시 제한 하에서입니다. 이 소식은 저희 i24 뉴스 영어 히브리어 채널의 아비샤이 그린제그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의 주도로 이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성지에는 150명 소규모 예배자 그룹만 입장할 수 있고 조기 경보가 울릴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도 통곡의 벽 개방에 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법원은 예배자 수용 한도를 1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심리가 계속 열릴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은 법원이 홈프런트 사령부의 50명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텔아비브 하비마 광장에서 최대 600명까지 반정부 시위를 허용하는 제한적 틀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연립정부 장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관들은 법원이 시위는 허용하면서 특히 6월절 기간에 종교시설 출입은 제한한다며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리쿠드당 자유지상주의 코커스 대표 아미르 와이트만 씨가 예루살렘에서 함께합니다. 아미르 씨,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한 나라가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특히 전시 제한 기간 동안 집회에서 민간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법원이 다시 한번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심지어 대법원이 정치적 좌파 시위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600명이 모여도 괜찮다고 하면서 코텔, 즉 우리 서쪽 벽에서는 100명에서 150명만 허용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위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느님이 금하시길 바라지만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된다면 시위대는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금하시길 바라지만 사망하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법원이 이스라엘 경찰의 판단을 이리저리 재단해서 이곳저곳에 몇 명이 모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무모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법원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임을 다시 한번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거나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를 겨냥한 좌파 정치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이며 시위자들을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대법원이나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 관해서 이 두 기관 중 어느 곳이라도 시위와 종교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시 상황에서 명령 지침이라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고 시위대에게 한 장소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현장에서 그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이죠.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자기 일을 하는 걸 일일이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국가 안보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에서 벗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행하게도 대법원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모하고 위험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고 이 정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지, 예를 들어 성전상이나 통곡의 벽 같은 곳을 개방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들으세요. 저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명절마다 통곡의 벽에 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가 전쟁 중에 치러야 하는 대가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존재를 건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토라, 즉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브니슈 마르템 메오드 레나프 쇼테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곡의 벽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위하러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부디 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지에서 더 즐겁고 안전한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 아미르 화이트맨 씨, 오늘 저녁 24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스튜디오에 야코브 람빈과 아리엘 오스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엘,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과 맞닿은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레바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해군이 아파트 건물, 정확히는 한 아파트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베이루트 동쪽 외곽, 베이루트 동부 지역의 한 아파트 내부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밀 타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레바논 언론에 따르면 제거된 인물은 기독교 반헤즈볼라 정당인 레바논 포스당의 고위 관계자인 피에르 무아트였습니다. 그가 왜 공격을 받았는지, 그가 실제 표적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측에서는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장소에 헤즈볼라 조직원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이것은 매우 특이한 표적인 것 같습니다. 레바논군은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이자 정당이며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민병대를 레바논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레바논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이번 공격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의 추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계속 알아내면서 매우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키 북부 전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아이엘 제미르가 남부 레바논 부대를 방문해 헤즈볼라 무장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부 레바논으로 이어질 이 전쟁의 분명한 목표인가요? 네, 저는 대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현실적인 목표는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지역은 4개 사단이 주로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인간 방패 대부분이 제거되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부 레바논에 6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한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총성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결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바논 전체에서가 아니라 남부 레바논에서만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전체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싶다면 레바논 전역을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무장 해제냐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리타니강 북쪽에서는 로켓 발사대, 로켓 저장고,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이란 자산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쿠드스군 레바논 핵심 세력의 베이루트 본부가 타격을 받았고 다이아에서도 여러 표적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장 해제를 이야기할 때 그 주요 초점은 리타니강까지 남부 레바논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목표이지만 레바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코브, 그 목표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남부 레바논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안보 통제하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이 여전히 활동하지만 현재 공격은 주로 리타니강 북쪽에서 발생하며 남쪽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전 중인 4개의 이스라엘 방위군 사단이 매일 진입해 수색하는 마을들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 무기를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정이 이란의 일정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은 그 자체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의 전체 목적은 이 두 전장을 분리하고 북부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경 너머를 바라볼 때 다시는 헤즈볼라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목표와 목적입니다. 야코브,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지켜보며 큰 질문이 있습니다. 조종석에서 본 이란과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샤이 이스라엘이 저희 i14 뉴스 히브리어 채널에서 이스라엘 공군 비행 대대장과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대대장은 인터뷰 직전까지 이란 상공에 있었고 인터뷰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란에 있었고 엄청난 높이의 산을 봤습니다. 그 산은 일부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공격 지점은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미나렛의 입구입니다. 모든 눈과 초록색 구름이 보이는 순간이지만 그때 미사일도 보입니다. 저는 이제 7분 후 미사일 위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괴리감을 안고 항상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구름 사이와 그 구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은 오직 아름다운 구름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겠지만 나쁜 것들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하늘에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작전과 행동들을 통해서 말이죠. 네게브 한가운데에 위치한 로만 기지에서 우리는 F-16 비행대대의 핵심을 드물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전쟁 기계입니다. 이곳은 겉으로도 그리고 느낌으로도 역사적인 곳입니다. 지나가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지켜두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리나 북쪽 마을을 돌아다니던 제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붉은색을 드러내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으며 자신의 집이 끔찍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공군은 이제 테헤란 땅 위에 구조물을 세워 역사적인 목조물을 공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가하려는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제실의 거리, 그리고 진실의 순간, 즉 비행기가 지상과의 접촉을 끊는 순간까지. 그것은 긴 과정입니다. 당신이 말하기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는 과정이죠. 이 순간들은 가장 작은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고민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정말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제 시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어떤 임무를 맡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게 되면 조종석이나 구조물 안에서 비행기가 많아 어디로 비행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엔진이 켜지는 순간 미사일이 바퀴의 회전을 때리고 줄의 첫 번째 동쪽입니다. 비행 내내 조종석은 조용하고 오직 중요한 날,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날만 합니다. 바퀴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잊거나 놓쳤는지, 처리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 아이들, 작동 원리 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직 임무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조종석의 고요하고 완전한 침묵에서 지상에 착륙할 때 터져나오는 감정의 폭발까지. 그리고 엔진이 꺼지면 그 사건의 엄청남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하죠. 캐노피를 열면 천천히 열리면서 저는 곁눈질로 대대장님을 봅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이미 대대에서 그분을 매우 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캐노피를 열고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저를 바라보며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십니다. 저는 바라보다가 미소가 번지고 팔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온 그 엄청난 힘을 그분께 신호로 보냅니다. 그분이 공중에 있는 매 순간 저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괜찮아.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나면 그분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저는 그분을 꼭 안아줍니다. 아주 큰 포옹을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이제 믿어도 된다고 알립니다. 저는 그분 보시기에는 제가 이란 출격에도 바로 투입될 만큼 신뢰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이해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최근 몇 주간 공군은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작전했습니다. 공격이 이어지고 수백 킬로미터나 동쪽, 적의 영공 깊숙한 곳까지 기록적인 양의 탄약이 사용되고 비행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행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임무로 이동합니다. 잠깐 뭔가를 먹고 영상을 확인하고 다음번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세 시간 잠을 자고 다음 임무를 준비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지만 이 분야, 이 조직, 이 비행대, 각자의 부대에서 모두가 겪는 루틴입니다. 그냥 편안한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결국 몸은 완전히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결국 당신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달리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번아웃이나 피로, 나태함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건 우리 개념에는 아예 없는 거죠. 전쟁 내내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은 계획 단계에서도 특히 머릿속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란 상공에서 조종사들을 이끄는 팀 지휘관으로서 위험은 단순한 작전 용어에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적용되는 비행 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하러 간다는 걸 이해합니다. 바로 지금 이건 계획된 공격이고 네가 지금 이걸 어떻게든 파괴하지 않으면 그게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넌 큰 위험을 감수하게 돼. 하지만 넌 그걸 해.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야포 지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방어를 즉각적으로 돕는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국가 영토를 겨냥한 공격이 저지된 걸 알게 돼. 그리고 이보다 더한 자부심은 없어. 네가 큰 위험을 감수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닿지 않도록 네 비행기와 팀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 때 말이야. 조종사들을 보내면서 위험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서 비행해. 한 번은 우리에게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는 그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어.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이를 악물고 임무를 수행하지. 책임감과 모든 역사적 현실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죠. 2주 만에 처음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 키스해주고 내가 어디 있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내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당신은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들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냥 신성한 감정들이었어요. 그냥 서로 껴안는 거죠. 서로의 눈을 바라봐요. 그 이상인가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륙하다. 공중급유기에게 영어로 교신해 주세요. 이스라엘기가 아니라 미국 표식이 있는 공중급유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주의를 마치고 나서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놈들을 혼쭐내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조심하세요. 강하게 치세요. 또 봅시다. 믿을 수 없는 영웅들입니다.
대막 비행의 목적은 적의 화력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시설, 신체, 정신에 수십만 발의 미사일을 퍼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었으면 막을 수 없었어요. 첫 출격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지금 비행기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쳤어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됐는지 듣기만을 기다리고 착륙만을 기다렸어요. 저와 같은 구역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비행기의 나사 하나라도 잘못된 곳에 있지 않도록 비행기가 끝까지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역, 다양한 조직과 부서들이 결국 한순간에 맞춰지는 그 동기화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제 사람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눈에 열정이 가득하고 환한 미소로 모든 걸 해내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은 아마도 앞으로 학교에서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식탁과 대피소를 오가는 동안 동쪽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곳에서 자유의 축제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느껴? 특권이라고 느껴? 뭐라고 느껴? 큰 특권이죠. 네.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란 상공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공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입니다.